포지티브, 네거티브 샘플의 수를 적절하게 유지를 할 수 있게 샘플링 휴리스틱을 두는 방법을 적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이라고 해서 OHEM이라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언급된 이제 투 스테이지 디텍터의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원 스테이지 디텍터에는 적용하기가 까다로워요. 그 이유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 스테이지 디텍터는 리전 프로포설 과정이 없이 전체 이미지를 빽빽하게 순나면서 샘플링하는 베스트 샘플링 방법을 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 스테이지 디텍터에서 훨씬 많은 그 후보 영역을 생성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맥시멀 NMP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 바운딩 박스를 가장 그 바운딩 박스 중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애들만 고르는 작업들을 일단 하지 않습니까? 원스테이지 디텍터에서. 그렇죠. 다시 말해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가 투 스테이지 디텍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샘플링 휴리스틱을 방법을 적용해도 여전히 배경으로 쉽게 분류된 샘플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학습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될까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이 쓰여진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학습 시 트레이닝 임밸런스가 주된 문제로 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 스테이지 디텍터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로스 펑션을 제시를 하는 거죠. 바로 그게 앞에서 봤던 포컬 로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 여러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의 논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액티베이션 펑션, 옵티마이제이션 펑션, 로스 펑션을 어떤 식으로 구조화하느냐,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그걸 정의하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 스테이지 디텍터에서 발생하는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를 어떤 로스 펑션을 써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 라는 거를 통해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레티나넷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넷을 백본으로 해서 포컬로스를 적용한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본 논문에서는 포컬로스라는 새로운 로스 펑션을 제시한 거죠. 그럼 포컬로스는 뭐냐라고 하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CE 로스라고 합니다. 클래스에 따라 변하는 동적 스케일링 팩터를 추가한 형태를 가지고 이러한 로스 펑션을 통해서 트레이닝 시에 이지 이그젠플의 기여도를 자동적으로 다운웨이트하고 하드 이그젠플에 대해서 가중치를 높여서 학습을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포컬로스의 효과를 실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논문에서 원시 디텍터인 레트넷을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네트워크는 레트넷 101 FPN을 백본 네트워크로 가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레트넷 101이 뭔가요? 여러분 아시죠? 레트넷 101개 레이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101개의 FPN을 결합했다라는 게 백본으로 가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뱅커 박스를 적용해서 기존의 투스테이지 디텍터에 비해 높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레슨의 100일에 FPN을 결합한 모델이다. 그죠? 그래서 배경 지식을 한번 살펴보면은 포컬로스는 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포컬로스란 여기서 이제 포컬로스는 원 스테이지 디텍터 모델에서 포그라운드랑 백그라운드 클래시 사이에 발생하는 극단적인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를 해결하는 사용하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포컬로스는 이제 이진 분류를 사용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펑션으로부터 파생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C 로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C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진 분류에 사용하는 C 로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이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C로스 문제는 모든 샘플에 대해 예측 결과를 동등하게 가중치를 준다는 점이에요. 동등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웨이트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지 샘플에 대해서는 좀 많이 학습하지만 하드 샘플에 대해서만 한다. 하는 게
안에 무슨 얘기인지 여기 이게 이제 그렇게 이걸 이해하시. 이지 샘플에 대한 기여도를 자동적으로 다운데이트하고 하드 이그젠플에 대해서 가중치를 높여 학습을 집중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포컬로스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C로스의 문제는 모든 샘플에 대해서 예측 결과를 분석해 준다 이거에 착안해서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이지 이그젠플에 대한 기여도를 자동적으로 다운데이트하고 하드 이그젠플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메인 포커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기. 그래서 밸런스 크로스 엔트로피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컬로스가 나오기 전에 밸런스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밸런스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건 뭐냐면은 y는 1일 때 알파를 곱해주고 y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를 곱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 크로스 엔트로피는 포지티브 샘플과 네거티브 샘플 사이에서 밸런스를 잡아주지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지 샘플과 하드 샘플에 대해서는 밸런스를 못 잡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밸런스 크로스 엔트로피를 베이스라인으로 삼고서 실험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포컬로스에 대해서 좀 나왔어요. 포컬로스라는 게 이제 이그젠플을 다운데이트해서 하드 네거티브 샘플에 집중해서 학습하는 로스 펑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컬로스가 모듈레이트 팩터라고 해. 모듈레이트 팩터인 1-PT의 감마와 튜너블 포커스 파라미터를 C의 추가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요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그 포지티브, 플러스 네거티브, 플러스 포지티브, 트루 네거티브, 트루 포지티브 여러분들 보셨죠?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파라미터가 변경된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뭐에 집중할지에 대해 컨센트레이트 그래야 구간을 딱 정한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모듈레이팅 팩터를 통해서 전환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레티나넷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포컬로스를 실험하기 위한 부분으로 논문이 쓰여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논문에서는 포컬로스를 실험하기 위해서 레티나넷이라고 해서 아까 레스넷 101과 플러스 피처 피라미드 넷을 패권으로 두고 그걸 근간으로 실험을 수행하는 거죠.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원스테이지 디텍터의 문제를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컬로스라는 걸 정의하게 되는 거고 레티나넷은 이제 하나의 백본 네트워크와 각각의 클래시피케이션과 바운드 박스 레그레이션을 수행하는 두 개의 서브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보시면 피처 피라미드 LS넷 플러스 FPN 두 번째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바이 클래시피케이션 서브 네트워크 세 번째가 바운딩 박스 레그레이션 바이 바운딩 박스 레그레이션 서브 네트워크 이렇게 A, B, C, A가 A고 B가 A고 G가 A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추론에 대한 속도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코코 데이터셋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코코 데이터셋도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셋 중에 하나인데 데이터셋이 좀 방대하죠. 기존의 이미지넷 데이터셋, 엠넷 데이터셋에 이어서 이제 코코 데이터셋을 저희가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퍼런스 시의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FPN,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에서 피라미드에 대한 레벨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1000개의 프레딕션만을 사용을 해서 두 개의 서브 네트워크의 출력 결과에 모든 레벨의 예측 결과는 봉합이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NMS, 맥시멈 서플레이션을 가지고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 높은 확률 값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 추리는 역할을 우리가 하잖아요. 기존에 저희가 요로를 통해서도 봤고 이런 걸 통해서 최종 예측 결과를 산출하게 되죠. 그래서 레티나넷을 코코 데이터셋을 통해서 학습시킨 후에 서로 다른 로스 펑션을 사용해서 에버리지 풀링 값을 측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 결과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30.2%, 밸런스드 크로스 엔트로피는 31.1%. 여기 보시면 이거 뭘 주로 봐야 되냐면 코코 데이터셋으로 에버리지 프레시션을 측정한 거고 인퍼런스 타임을 봤을 때 여기에 지금 레티나넷 50과 레티나넷 100을
이렇게 보는 거죠.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A, B, C, D, E 요 각각의 네트워크별로 에브리 프릭션과 타임을 세팅을 하는 거죠. 봤을 때 우리가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레티나넷을 봤을 때 에버리지 프릭션과 타임 값이 얼마 정도로 유의미하게 에버리 프릭션이 증가하는지를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효과적으로 해결했다는 거고,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OHEM이라는 클래스 임발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의 그런 부분들을 봤다. 그러니까 별도의 네트워크인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네트워크를 설계한 반면에 본논문에서는 로스 펑션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방법으로 성능을 퍼포먼스를 향상시켰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 기존의 방법보다 더 심플하게 더 개선을 한 부분이 논문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논문에 대해서 가장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OHEM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OHEM이라는 거는 온라인 하드 example 마이닝이라는 거의 약자예요. 이거 자체도 OHEM 논문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트레이닝 리전 베이스드 오브젝트 디텍터라고 해서 이 논문 자체가 따로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학습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한테 이제 실습을 좀 진행할까 해요. 그래서 여기 채팅창 보시면, 지금 채팅창 보시면 여기를 한번 눌러보시고요. 여기 눌러보시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레티나넷이죠. 레티나넷을 봤으니까 레티나넷을 클릭하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나요? 네, 여기까지. 안 보이시나? 화면 공유를 다시 하게요. 여기까지. 여기 제가 드린 링크를 참고로 오시면 되겠고요. 여기 레티나넷 여기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좀 말씀 주시면 제가 진행을 하는데, 네, 여기서 오프닝 콜랩을 눌러주세요. 콜랩을 눌러주시면 떴고요. 드라이브로 복사를 해주시면 여기까지 하셨으면 런타임에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게 GPU로 세팅을 하고 저장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모두 실행을 한번 하셔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실행. 그러니까 모두 실행까지는 다 하신 거죠? 제가 코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내용이 자, 그럼 여러분 돌아가고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그 부분 이제 저희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포컬로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은 이 해제에서 토치비션에서 제공하는 원스테이지 모델인 레스넷, 그러니까 레스넷 101 플러스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이죠. 여기서 의료용 마스크 검출 모델을 내가 구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튜토리얼 여기서 가져와서 여기에서 전 데이터 테스트를 지금 마스크 디텍션이라는 어떤 데이터 테스트 로딩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디텍션 집이라는 거에서 언집을 해서 푸는 거예요. 풀게 되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지금 풀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GitHub로 해서 얘를 가져오면 코드를 보시면 GitHub에서 클론을 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서 얘를 실행하는 거죠.
얘를 실행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가 지금 마스크 디텍션 집인데 이 디텍션에 대해서 디텍션 집을 데이터를 분리 방법을 통해서 여기 어노테이션과 이미지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노테이션에서는 이제 XML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 어노테이션 쪽에 보시면 이미지 쪽에 보시면 이 다양한 이미지 샘플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리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폴더 체계를 다 썼죠. 어노테이션, 이미지, 테스트 어노테이션, 테스트 이미지라고 해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테스트를 나누게 되어 있고,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110장 가지고 테스트를 하겠다는 것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셋 클래스를 정의를 할 때 파이토치 모델을 솔직히 데이터셋 클래스를 정의해야 되는데 터치 비전에서 제공하는 백색 탐지 모델 학습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get 아이템 메서드는 이미지 파일과 바운딩 박스 좌표를 반환한다. 요거를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정의를 해서 마스크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반환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훈련용 데이터, 시험용 데이터의 배치 단위로 부를 수 있게 토치 유틸 데이터 로드 하면서 데이터 로드, 테스트 데이터 로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할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함수로 정의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너레이트 박스에서는 바운딩 박스를 어떤 식으로 표시할지, 라벨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마스킹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다고 보시고 모델을 이제 불러오는 거죠. 기존의 모델을 불러오는데, 그렇죠. 기존의 모델을 불러올 때 여기서 API를 제공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지금 API를 제공해서 모델을 그냥 불러오는 거예요. 별 이슈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걸 안 쓰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터치 비전 확인하고 그다음에 레티나에서 여기서 지금 백본 여기서 지금 저는 프리테는 하기 위해서 얘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프리테는 백본을 트루로 하고 프리테는 플러스로 하고 엉프레스 3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에 대한 프리테인 모델을 레티나에서 가져오고 여기서 이제 전혀 트랜스퍼 러닝을 저희가 시행을 하는 거죠. 아까 가져온 데이터셋을 가지고 기존에 학습된 프리테인 모델에서 일부에 대한 파이팅 수법을 잡고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이제 여기 돌아가고 있으니까 볼 수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리면, 이 뒤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하고 여기서 이제 트레이닝하고 여기서 이제 가중치 논해폭 하고 다시 불러주고 여기서 예측을 할 때 웹 프렉션 할 때 TQDM을 써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스레시홀드가 0.5 이상인 것을 최종 선택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스레시홀드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신뢰도가 일정 수준 이상의 반응박스만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이미지를 가지고 마스크를 썼냐 안 썼냐를 안 쓴 건 빨간 바운딩 박스를 그리고 쓴 거는 녹색으로 이렇게 그리게 해주는 거예요. 이미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디텍션이 되죠. 요거를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한번 돌려보시면 아까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럼 저희는 요거는 돌려놓고 두 번째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애프션 넷이라는 것을 한번 애프션 넷을 한번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션 넷은 또 뭐냐라고 제가 공유를 일단 드릴게요. 애프션 넷에 대해서. 애프션 넷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제 최신의 비전 쪽에서는 점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결합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편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를 드리고, 애프션 넷은 또 재밌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뭐가 재밌냐면은 이제 우리가 진화를 한 거예요. 애프션 넷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지를 어떤 세그멘트하고 분석하고 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포커스는 세 가지 포커스인데, 세 가지의 포커스에 대해서 최적의 조합을 오토ML을 활용해 가지고 찾은 거예요. 그 논문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조합을 찾아서
그걸 결합해서 만든 네트워크가 에피션 네트워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합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컴파운드 스케일링 방법을 제안해 가지고 이를 통해서 더 작은 크기의 모델로도 소타를 달성한 거예요. 시트 오브 아트라는 그 소타를 달성한 논문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토ML을 통해서 찾았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파이브 파라미터 같은 경우도 하나씩 적용해 보는 게 아니라 오토ML을 통해서 근사치를 찾고서 그 근방에서 좀 디텍션 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이제 트렌드가 많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논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 에피션넷의 이게 논문인데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은 Rethinking Model Scaling for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예요. 그러니까 컨볼루션 뉴럴 네트에 대한 모델의 스케일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이 친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 5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신 트렌드인 거죠. 아직 벌써 3년이 됐네요. 3년. 3년 5개월 됐네요. 최신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예요. 최근에 모델의 크기를 키움으로써 성능을 높이는 방향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죠. 이쪽까지. 근데 이제 모델을 크게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트워크의 뎁스를 깊게 만드는 거. 그죠? 채널의 위드스, 필터 개수를 늘리는 거. 그러니까 위드스가 넓을수록 미세한 정보가 많이 담아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인풋 이미지의 해상도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근데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실험해서 하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에피션넷이라는 거가 나오게 되면 이 세 가지의 최적의 조합을 오토ML을 사용해서 찾은 논문이에요. 조합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컴파운드 스케일링 방법을 제안해서 이를 통해서 더 작은 크기의 모델로도 소타를 달성한 거예요. 상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델 스케일링, 한마디로 우리가 계속 깊게만 갈 게 아니라 우리가 모델을 깊게 만드는 이유는 깊게 만드는 이유가 깊게 만들려면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방법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모델을 스케일링을 하면서 인퍼런스 스피드나 어큐러시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어떤 그런 방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컴파운드 스케일링 방법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요. 모델이 커지면 인퍼런스 타임이 증가해요. 모델 사이즈와 인퍼런스 타임은 아주 밀접한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델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퍼런스 타임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델에 대해서 모델 쿼타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모델을 압축하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고 요새는 또 요새 트렌드 중에 하나가 그 딥러닝 자체의 모델들을 시스템 온 칩화 해가지고 칩에 심는 거예요. 반도체 칩에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서 퍼포먼스를 극대화해서 그 ML 칩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IBM이라든지 뭐 어떤 칩 제조사에서 ML 칩을 생산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의 스케일링을 줄이고 그리고 이 모델 스케일링을 줄이면서 또 어떤 게 나왔냐면 에피션트 넷을 통해서 모바일넷이라는 게 나왔어요. 모바일넷.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모델 스케일링을 줄이면서 디바이스에 탑재되기 쉬운 형태로 모바일넷 같은 게 출원했고 현재 트렌드는 텐서플로우 자바스크립트에서 텐서플로우 JS가 나왔어요. 모바일넷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되게 다양한 추론이 어떤 디바이스상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죠. 벌써 텐서플로우 JS도 나온 지 2, 3년 됐죠. 그러니까 이런 출연들이 이런 논문들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 효율을 내기 위한 방법으로 모델 스케일링, 뎁스, 위드스, 레졸루션을 시스템적으로 분석해서 더 나은 퍼포먼스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케일링 방법으로 컴파운드 코에피션트를 제안한 이 논문에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넷에서 기존의 컨버전 뎁보다 8.4배 작으면서 6.1배 더 빠르고 더 높은 정확도를 갖게
받는 그것들을 최적의 조합들을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컨버전 내에서의 크기를 키우는 것은 널리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그래서 스케일링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연구하는 논문을 이번에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이 방법이 컴파운드 스케일링 메소드. 그래서 이 방법을 모바일 넷과 레슨에서 검증해보고자 하는 거죠. 그죠? 그죠?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와 연관된 연구들이 컨버넷 어프로치, 알렉스넷 이후에 이제 이미지넷 컴피티션에서 망이 더 깊어지잖아요. 망이 더 깊어지는 모델들이 이제 VG넷, 구글넷, 레스넷들이 나왔죠. 그래서 최근 발표되는 모델들이 이미지넷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셋에서 잘 작동을 해요. 하지만 정확도는 높아졌지만 사용하는 자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컨버넷을 좀 에피션시 하자, 효과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깊은 컨버넷은 점점 이제 오버 파라미터라이즈가 돼요. 그래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모델을 압축하는 여러 기법이 제안이 된 거죠. 모델 쿼타이제이션 기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스퀴즈넷, 모바일넷, 셔플넷 등이 나와요. 그래서 모바일 스케일링에 대해서 지금 레지넷 같은 경우는 레지넷 18, 레지넷 50, 레지넷 200 이렇게 해서 컨볼루션 넷을 계속 추가하면서 깊게 쌓은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모바일넷은 네트워크 위드스를 달리한 거죠. 기존에 헤이트를 가져왔다면 얘는 위드스를 달리한 거고, 또한 이미지 해상도가 높아지면 차단의 정보가 많아서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인풋 이미지에 대한 해상도를 높아지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모델에 대한 아키텍처를 한번 보시면 에피션트 넷 같은 경우에는 메인으로 모바일 인버티드 바틀렉 컨버루션이라고 해서 MB 컴보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게 모바일 인버티드 바틀렉의 약자입니다. MB라는 게 MB 콤보라고 해요. 그래서 MB 콤보 블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콤보라는 걸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모바일넷 버전 1에서 처음 제시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스키지 앤 익사이테이션, SE 블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네이버 클로바 팀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2019년, 20년 진행했을 때, 그때 사용했던 기법이 레지넷의 백본을 사용했고, 스키지 앤 익사이테이션, SE 블락을 서메이션 하는 방법으로 로스 펑션을 재설계했고, 그 로스 펑션에 대해서 이제 추론하면서 그 성능 퍼포먼스를 개선하는 역할들을 했다는 것들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컴보는 뭐냐, 그리고 스키즈 앤 익사이테이션은 뭐냐를 직장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여기 앞에서 잠깐 살펴보면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이라는 건 뎁스와이즈 컨볼루션과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의 결합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럼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뎁스와이즈 콤보는 뭐야? 포인트와이즈 콤보는 뭐야? 그래서 제가 적어놨죠. 뎁스와이즈 콤보 같은 경우가 모든 채널에 한 번에 컨볼루션 연산을 적용하는 것 대신에 이미지 혹은 피처 맵을 각 채널별로 쪼개서 컨볼루션 연산을 적용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럼 왜 쪼갰을까요? 채널별로 왜 쪼갰을까? 이것도 궁금하죠. 그러니까 인풋의 특징 자체를 그냥 콤보보다 적은 양의 파라미터로 캡처를 해서 속도를 개선해 보겠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필터의 크기가 1로 고정돼요. 1D 컨볼루션이라고도 하죠. 이게 여러 개의 채널을 하나의 새로운 채널로 합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채널 해수를 조절해서 디멘전 리덕션을 하는 거예요. 차원 감소. 이 디멘전 리덕션 자체가 연산량을 감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컨볼루션보다 모바일넷 V2에서 K는 3이라는 게 3 곱하기 3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을 사용할 때 연산 비용이 기존 대비 8배에서 9배를 감소하는 것들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모바일넷을 한번 봐야겠죠. 요 개념과, 그리고 스키지 익사이테이션이라는 거냐, SE를 한번 뒷장의 논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모바일넷 또 버전이 계속 나왔어요. 모바일넷 버전 1, 버전 2, 버전 3 해서 모바일넷 버전 2를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넷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모바일넷도 많이 이게
사용하는 형태죠. 요새 형태는. 근데 모바일넷의 구조를 보면 여기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리니어 바틀렉을 갖는 인버티드 헤즈지얼 구조를 제안을 한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리니어 바틀렉이라는 거를 쓸 때 리니어 바틀렉이라는 그 구조를 인버티브 헤즈지얼 구조를 제안했을 때 리니어 바틀렉이라는 걸 활용할 때 거기 안에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 레이어를 둔 거죠. 여기에요. 그러니까 리니어 바틀렉 구조 안에 우리는 뎁스와이즈 레이어를 뒀는데 얘가 바로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 레이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에서 연산량이 많아지니까 이러한 계산량 부담을 좀 줄이고자 이전 레이어인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에 차라리 연산 비중을 좀 올려서 웨이트를 올려서 비중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를 올려서 그런 테크닉을 한번 사용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니폴드 개념도 나오게 돼요. 매니폴드 개념이 저번에 우리도 나오잖아요. 크로스 밸리데이션 할 때 매니폴드 같은 개념을 줘가지고 여러 가지 고차 검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저희 정형 데이터 분석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차원의 채널을 사실 저차원의 채널을 잘 표현할 수 있다. 고차원의 채널은 사실 저차원의 채널을 잘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설을 가지고 원곱하기 온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을 먼저 수행해서 채널 수를 늘리고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진행하겠다라는 거죠. 그 후에 다시 인풋 채널의 수를 줄이고 바틀렉 블락 구조를 활용해서 그리고 익스펜션 레이어의 채널 수를 늘리고 다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수행한 후에 여기 보면은 이게 이 얘기예요. 이게 이 얘기인데 후에 여기 프로젝션 레이어를 통해서 다시 인풋 채널의 개수를 줄이는 바틀렉 블록을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구조가 가장 중요한 거고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 그래서 나오게 됐구나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과 리니어 버틀렉을 합쳐서 레지듀얼 커넥션을 반대로 뒤집은 형태에서 반대로 뒤집은 형태라 가지고 인버티드 레지듀얼이라고 부른다라는 구조 자체를 약간 반대로 가져갔다는 거죠. 그런 기존과는 다르게 약간.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렐루를 사용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닌데 여기서는 이제 렐루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어떤 렐루는 기본적으로 뭐 어떤 또 문제가 발생하냐면 정보 손실을 야기하기 때문에 차원이 적을 때 오히려 렐루를 사용하게 되면은 성능이 저하돼요. 그러니까 렐루도 모든 거에 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채널이 많을 때 렐루를 쓰면은 정보를 손실시켜도 다른 채널에서의 인포메이션의 정보가 유지가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쵸? 근데 데이터가 없는데 렐루를 써봤자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인풋에서 7곱하기1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으로 채널 수를 확장하고 렐루 6이라고 있어요. 렐루 6. 가 포함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진행해서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방법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넷을 해보겠어요. 세넷도 이제 2017년 9월에 나왔는데 이 친구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스키즈 앤 익사이테이션 네트워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해서 뒷단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추가되는 그러니까 이 스키즈 앤 익사이테이션 네트워크 자체는 혼자 워킹하기보다는 레스넷에 뒤에 붙이거나 아까 얘기했던 이제 다양한 모델 뒤에 붙는 형태로 나가는 거죠.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뒷단에 이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세블락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 성능 향상을 하기 위해 추가하는데 얘 왜 추가하냐면 스키즈 앤 익사이테이션과 같이 피처를 쥐어짜냈다가 다시 중복시키는 역할을 해서 SE 블락 같은 경우가 기존의 네트워크에 가져다 붙여 사용하기 좋은 구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셉션 모듈이라든지 레스넷에 이 모듈을 붙여서 테스트한 결과에 이미지나 데이터셋을 통해서 테스트한 결과 기존 모델의 정확도를 거의 0.6% 가까이 향상을 시켰어요. 그 스키즈라는 거
SE 블락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스퀴즈와 익사이테이션인데 스퀴즈는 뭐냐면은 각 채널들의 중요한 정보만 추려서 가져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GAP를 통해서 각 2차원의 특성 맵에 대해 평균을 내서 하나의 값을 얻는 방식으로 스퀴즈라는 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 GAP가 이제 피처들을 1차 벡터라고 변경해서 특성 맵을 1 곱하기 1 곱하기 C로 압축을 하게 되고, 그 익사이테이션은 또 뭐냐라고 하면은 중요한 정보들을 이제 스퀴지 압축했다면은 리칼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조정을 해서 다시 활성화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두 개의 풀리 커넥트 층을 더해줘서 각 채널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렐러티브 임포턴스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 간의 채널 와이즈 디펜던시를 계산을 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채널 와이즈 디펜던시를 해서 최종적으로 뭐 하려면 채널 디스크립터 벡터를 선형 변환시키고 그 안에 렐러를 씌워가지고, 그리고 선형 변환시킨 다음에 또 시그모이드 함수를 포인트 와이즈로 적용을 해서 마지막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지나면서 익사이테이션 오퍼레이션을 거친 스케일 값들, 스케일 밸류들을 모두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끔 채널의 중요도를 따라 스케일 낼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컴파운드 모델 스케일링인데, 이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일링을 할 때 뎁스, 위드스, 레졸루션을 상당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바로 이제 에피션.net 아키텍처가 이렇게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이 장표입니다. 그러니까 MB 이제 이해하셨죠? MB 컴프가 뭔지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스퀴지, 익사이테이션, SE 블락을 어디 추가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눈에 들어오시면 제 강의는 성공한 거죠. 이게 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스위시 보이죠? 스위시. 배시 노멀라이제이션, 스위시 쓰고.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게 최신의 기법들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자, 여기 이제 말씀드렸던 사이트에 사이트 여기 보이시죠? 여기 가시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에피션넷. 여기까지 되셨죠?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오프닝 콜앱 그리고 드라이브로 복사 하시면 됩니다. 이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죠. 여기까지 다 되셨죠?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드라이브를 써야, 그러니까 구글 드라이브를 여러분 쓰셔야 되기 때문에 마운트를 해야 돼요. 마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 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계정 선택이 나와요. 그럼 계정을 선택해 주시면 허용. 그러면은 드라이브 연결되고, 우리가 이 드라이브를 왜 연결을 하려고 하냐면, 이 뒤에 보시면 데이터를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스탠포드 에듀에 있는 SQL 바이너리 데이터를 붓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다음에 얘를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데이터셋을 여기 저장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지금.
주로 봐야 될 부분들이 가장 좀 뭐 설명드리면 이 스위시라는 액티베이션 펑션도 저번에 나왔잖아요. 랜덤도 다가 아니라 스위시 니시 스위시가 구에서 만든 건데 스위시라는 액티베이션 펑션 그리고 세블락 스키지 익사이테이션 블락 그리고 MB 콤보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위해서 제가 논문을 지금 여러분들 6회째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펴간 논문만 해도 거의 100편 되실 거예요. 100편. 응? 여러분들 거의 6회 동안 한 100편 보셨다고 봐도 듯이 지나갔지만 여러분 그 논문 한번 계속 해보시면 꽤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10분 쉰 다음에 이거 한번 실행해 놓고 제가 코드 설명은 10분 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면서 이거 돌려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거 돌아가는데 좀 걸리니까 돌려놓으시고, 그러면 다 돌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크레인 벨리드 크로스랑 크레인 벨리드 어프로치를 보기 위한 거니까 한번 다 돌려놓으시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많이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좀 그런 부분들 좀 집중해서 진도를 좀 나가 보려고 해요. 뭐 어차피 동영상이 녹화되고 있는 것 같으니 어, 일단 못 들으신 분들은 그걸 기반으로 들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좀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 도움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보고자 달려보겠습니다. 이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부분까지 왔는데요. 여러분들을 이제 장장 이제 저희가 그 6회 동안 많은 것들을 했어요. 최종적인 골들은 요새 이제 비전 트렌드는 말씀드리면 자율주행 쪽이에요. 자율주행.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막연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자율주행을 좀 도메인을 모르시는 분들은 자율주행이 막연한데 자율주행을 아시는 분들은 또 자율주행 저희가 좀 자율주행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주로 어떻게 보면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시간적으로 분류, 지금까지 한 게 이미지 분류, 이미지에 대한 구분,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미지 세그멘테이션도 어떻게 보면 클래시피케이션의 일종인데 이런 모든 것들 자체가 실시간적으로 어떤 건 트래킹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새 이제 트렌드는 가장 중요한 게 자율주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자율주행이냐면은 비전의 가장 극강인 거죠. 자율주행. 비전의 극강.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들을 다 조합하면 뭐가 되냐면은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분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앱솔루트 카메라 포지션을 알기 위한 기술입니다. 다시 좀 말씀드리면 로테이션하고 트랜슬레이션 파라미터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 그리고 스파셜 AR, VR 기술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술인데 이게 기존에서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로컬 픽처를 뽑아 매칭하는 방법이 SFM이라고 해서 3D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인 거죠. 그리고 랜색이라고 해서 RANSAC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카메라 포스라고 해서 카메라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구하는 어떤 안경책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과 메모리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요새 되게 재밌는 게 포스넷이라고 나옵니다. CNN에서 포스넷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 이걸 잠깐 보여드릴까요? 잠깐 보여드리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이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래도네요. 여러분들이 제가 채팅창으로 이걸 한번 누르고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켜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카메라 그리고 막 움직여 보세요. 이게 포스넷이거든요. 포스넷. 이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여기서 요거 데모거든요. 이게 포스넷. 그러니까 스켈레톤 형태로 이렇게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요 데모 사이트가 카메라를 켜고 여기서 권한만 허용하시고 막 움직이시면 얘가 보여요. 이 포스넷이 나왔는데 얘가 이제 왜 나왔냐라고 하면 자율주행할 때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거나, 그러니까 사람 피사체마다 어떤 구분되는 어떤 그 스켈레톤 값들이 있어요. 어떤 그 포인트 지점들이.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온 부분이. 그래서 논문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Recessing the limitation of CNN method of camera post regression에서 이제 카메라랑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들 그 영역들을 뽑아내는 것들이 나오고. 근데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되게 이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이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네버네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모든 특성값들이 다 달라요. 특성값들이 다르다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게 같은 역할을 하지만 다른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딥러닝 하나로 다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기꾼일 확률이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율주행 기술에 들어가는 것들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재밌는 게 센서라는 것들이 탑재되어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차 사고가 났는데 다 센서가 있어요. 다 센서가 있고 다 뭐 파노라마 뷰부터 온갖 것들이 다 장착된 차인데도 사고가 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센서의 기능 확장성 측면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센서는 각기 다른 장점, 장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징 센서 하나에 의존하기보다는 융합 활용이 필수적인데, 이 자율주행에서 센서의 기능 확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차선, 신호등, 공행자, 차량 등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많아요. 근데 라이다라고 하는 센서는 인식 대상이 카메라 대비 50%밖에 되지 않고, 레이더는 그보다 적어요. 근데 열악한 환경에서 강인성 측면에서 본다면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레이더 같은 경우는 눈비가 오거나 앞밤에 관계없이 언제든 대상을 잘 트래킹해서 살 수 있어요. 그냥 물론 대상을 단순하게 감지할 뿐이지만, 그러나 카메라 같은 경우는 빛이 없다고 치면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흔들림이나 차의 진동, 빠른 속도 등의 상황에서 대상 인식 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아도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카메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잘 조망해서 잘 사용해야 돼가지고 요즘에 자동차 쪽에 이제 비전 쪽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동향 장치라든지 전장 장치라고 하는 분야에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센서들에 대한 것들이 다 센서들을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다 도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합하기가, 데이터를 맞추기가 되게 어렵고, 그래서 계속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게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오랫동안 연구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 학계라든지 연구하는 분들의, 진짜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사기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케팅이라든지 컨설턴트 하는 사람들은 주로 뭐 다 되고, 이제 뭐 딥러닝 시대가 뭐 딥러닝은 이제 딥러닝 엄청 이게 딥러닝 하다가 이제 그걸로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그러니까 입만 터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죠. 되게 어려운 일인 거죠.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그러니까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처럼 학술하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아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되게 쉽게 얘기하는 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잠깐 살펴볼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이제 병증, 그러니까 튜머, 암이냐 종양이냐 이런 걸 진단할 때 이제 쓰이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시메트릭 세그멘테이션을 떠나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으로 넘어가고, 그러게 되면서 유넷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2015년 5월에 이 유넷은 바이오 메디컬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
이쪽 바이오메디컬이라는 도메인을 위해서 컨볼루션에서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측면으로 나온 거예요. 이 논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세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넷이라는 건 뭐냐면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목적으로 엔드투엔드 방식의 풀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기반 모델인 거예요. 근데 이 네트워크 구성 자체가 일자 형태라서 유넷이나 우리를 부르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컨트랙팅 패스와 익스펜딩 패스가 구분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컨트랙팅 패스는 입력 이미지의 컨텍스트 포착을 목적으로 구성합니다.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처럼 위즈 베이스드 아키텍처를 구성해서 하는 거고, 익스펜딩 패스는 세미나 로컬라이제이션을 위한 구성을 가져가는데 높은 차원의 채널을 가는 업샘플링을 하기 위한 거예요. 같은 데에서 특징맵을 결합해서 업샘플링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우리가 FCN이라는 게 뭐냐라고 보면 FCN이 풀리 컨볼루션 네트워크, 풀리 컨볼루션 네트워크 약자인데 이게 바로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 풀리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해야 된다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데 풀리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뭐냐면은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위해서 기존의 이미지 분류의 우수한 성능을 보인 CNN 기반 모델, 알렉스네시아드 브리지 16 더블유넷을 이 바이오 메디칼 이미지의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목적에 맞춰서 번영을 시킨 거예요. 번영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메인이 중요한 거예요. 이 도메인에서 원하는 거에 맞게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일부 변형해 준 거죠. 그래서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관점에서 이제 이 FC 레이어가 갖는 한계점들이 있어요. 이미지의 위치 정보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의료 이미지에서 갑자기 내가 뭐 이제 MRI나 CT를 찍어가지고 어떤 병증에 대해서 마스킹을 했는데 그 정보가 사라진다는 게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의료 쪽에서 정말 말이 안 되는. 이게 가장 FC 레이어가 갖는 한계점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한계점이 있는데 이미지 위치 정보가 사라지고 두 번째가 입력 이미지 크기가 고정된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미지의 픽셀별로 분류해 주는 거예요. 픽셀 와이즈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기술을 주로 활용하는 분야가 자율주행 분야, 뭐 의료 분야인데, 그죠? 이런 분야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도메인이 의료나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도메인에서. 위치 정보가 제일 중요하고 입력 이미지 크기는 계속 변하겠죠. 하지만 이것들을 다 될 수 있게 우리는 디텍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근데 이 FCN의 특징 자체가 세그멘테이션의 목적은 원본 이미지의 각 픽셀에 대해 클래스를 구분하고 인스턴스 및 배경을 분할하는 것으로 위치 정보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FC 레이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FC 레이어를 컨보 레이어로 대체하는 걸 체험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컨볼루셔널라이제이션을 했다.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컨볼루션, 이 첫 번째 커넥티드 레이어를 컨볼루션을 변경하면 가중치의 수가 유지가 되지만 이 컨볼루셔널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여기 봐요. 이렇게 컨볼루셔널라이즈 되잖아요. 이걸 통해서 출력 피처맵은 원본 이미지의 위치 정보를 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최종 목적이 픽셀 단위에 직접 비교했을 때 FCN의 출력 피처맵은 너무 거칠다. 이 컬스 맵을 좀 거칠지 않게 해주자. 라고 해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해상도가 인풋 이미지 해상도를 높여야 된다. 라는 것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코스 맵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코스 맵에서 데스 맵을 얻는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인터폴레이션, 그리고 디컨볼루션, 어플링, 스프텐 스티치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풀링을 사용하지 않거나 풀링의 스타일을
저번에 스트라이드 나오네요. 스트라이드를 줄여야 우리가 밀접한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연관 이미지에 대해 밀접하면서 스트라이드를 줄임으로써 필터의 필터가 작아지는 것을 처음부터 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필터가 더 세분한 부분을 볼 수는 있지만 맥락을 놓치는 거예요. 이미지 맥락. 세트 필드가 줄어들어서 이미지의 컨텍스트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풀링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피처 맵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학습 파라미터의 수를 감소시키는 건데 이러한 과정이 사라져버리면 파라미터 수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더 많은 러닝 코스트가 되는 거예요. 트레이닝 코스트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크로스 피처 맵을 댄스 맵으로 업샘플링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디컨볼루션인 거죠. 그래서 백워드 컨볼루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댄스 프레딕션을 위해서 업샘플링 방법에는 바이리니얼 인터폴레이션처럼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업샘플링도 학습이 가능하고 슬라이드가 2 이상의 컨볼루션 연산의 경우 입력 이미지에 대해 크기가 줄어든 특징 맵을 출력하는 거죠. 이게 다운샘플링이죠. 다운샘플링. 그러니까 컨볼루션 연산을 반대로 할 경우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죠? 컨볼루션 연산을 반대로 할 경우 자연스럽게 업샘플링 효과를 할 수 있어요. 또한 이때 사용하는 필터의 가중치 값이 바로 러닝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FCN에서는 바이리니얼 인터폴레이션과 백워드 컨볼루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크로스 피처 맵으로부터 댄스 프레딕션을 구합니다. 그래서 초기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모델은 여기가 VGG 모델을 컨볼루션 구조에서 바이리니얼 인터폴레이션을 작업을 더한 거죠. 그렇죠? 픽셀 리프레젠테이션 세그멘테이션 하지.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크로스 맵에서 댄스 맵을 조절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피처 맵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예측된 댄스 맵의 정보는 여전히 거친 거예요. 그래서 무려 스트라이드가 32인 업샘플링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가 소실될지를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보다 정교한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로 스킵 아키텍처가 나오게 된 거죠. 이 스킵 아키텍처, 스킵 커넥션이라는 개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스킵 아키텍처는 뭐냐면은 정확하고 상세한 세그멘테이션을 하려면 딥 앤 콜스 레이어의 인위적인 정보와 샬로우 앤 파인층의 그 어피어런스한 정보들을 결합한 스킵 아키텍처가 있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각화 모델을 통해서 입력 이미지에 대해 얕은 층에서는 주로 직선 및 곡선, 색상대 낮은 수의 특징에 활성화되고 깊은 층에서는 보다 복잡하고 포괄적인 개체 정보에 활성화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또한 얕은 층에서는 로컬 피처를 깊은 층에서 글로벌 피처를 감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얕은 층에서 로컬 피처를 깊은 층에서 글로벌 피처를 감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FCN의 연구팀이 이러한 직관을 기반으로 앞에 수고한 댄스맵에 얕은 층의 정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세그멘테이션의 품질을 개선하게 됐다는 스킵 아키텍처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걸 결합한 최종 아키텍처인데 이렇게 업샘플링하고 7곱하기 컴북하고 피처맵에 대해서 업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풀링에 이제 프레딕션을 매출받는 컨볼루션 레이어의 필터는 0으로 그 트레이너블 백워드 컨볼루션은 바이리니얼 인터폴레이션으로 초기한 후 학습을 진행한 거죠. 이러한 스킵 아키텍처를 통해서 개선된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넷이 이게 이렇게 진화하게 됐다. 유넷에서 왜 유넷이 이렇게 된 건지를 설명하는 다양한 스킵 아키텍처의 기술이고 이런 것들이 익스펜딩 스텝마다 컨볼루션의 특징은 컨트랙팅 패스로의 클럽된 특징과 컴패티네이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자료를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풀리 컨볼루션 네트워크 구조에서 특성상 또 입력 이미지에 크게 제약이 없어요. 따라서 유넷 연구팀은 크기가 큰 이미지의 경우 이미지 전체를 사용하는 대신 오버랩 타이트 전략을 사용했어요. 패치로 나눠서 그러니까 위와 같은 이미지를 패치로 나눠서 입력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비전 트랜스포머랑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나서 레이블링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트랜스포머를 태우겠다라고 하는 비전 트랜스포머의 전략들이 바로 이런 유넷의 전천사인 오버랩
인풋을 사용하겠다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보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오버랩 핏 전략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미지 경계 픽셀 부분 픽셀에 대해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 0이나 2의 필드 값을 사용하는 대신에 이미지 경계 부분의 미러링을 이용한 익스트라폴레이션 기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미러링, 익스트라폴레이션.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의료 영상에 특화된 터칭 셀 세퍼레이션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 분할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동일한 클래스의 접촉 대체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한 웨이트 맵들에 대한 연산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식으로 정리를 해본 거죠. 그리고 트레이닝 할 때 당연히 출력값은 픽셀 단위의 소프트맥스로 예측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따라서 이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 이제 C 크로스 엔트로피 펑션이 사용되는 거고, 다만 이제 터칭 셀의 분리를 고려하기 위해 웨이팅 맵 로스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셀을 분리하기 위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나 로스로만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유닛 2가 나오게 된 거고요. 유닛 2는 유닛 뿔뿔은 뭐냐면 유닛과 다른 점은 이 디자인 스킵레스 웨이를 설계를 했고 엔코더와 디코더 피처 맵 사이에 시멘틱 갭을 줄여가지고 옵티마이저가 더 쉽고 더 빠르게 학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죠. 의료 영상.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의료 영상들에 대한 이 기법들은 충분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 이게. 그러면은 이게 법상의 문제가 없는 거.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이거 직접 활용은 할 수는 없어요. 간접 활용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술은 기술대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제도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느리게 변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을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최신 기술을 공부하고 이런 연구나 페이퍼를 쓰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하고 힘들죠. 그런 상황들이. 왜냐면 기술은 항상 좀 빨리 변하려고 기하급수적으로 좀 어느 정도 물결을 타면 빨리 변하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게 되면은 거기 종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파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좀 요새 이제 박사급 친구들도 있고 뭐 교수님도 만나고 하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이게 막 기술은 빨리 변하는데 이걸 우리 이 기술의 발전을 뒷받칠 만한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체계가 정비가 된다는 그런 어떤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유의 플러스 구조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거는 이 검은색 동그라미와 천은 기존 유닛의 구조를 의미하는 거고요. 파란색 선과 초록색 선 있잖아요. 이것은 유닛 플러스의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이제 피처 맵이 첫 번째 스킵 패스웨이를 통과하는 걸 보여주는데 기존의 유닛에서는 이제 되게 재밌는 게 하나의 스킵만 존재했는데 유닛 플러스에서는 이 콘캐트네이트 돼가지고 여러 개의 스킵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저자들이 이제 엔코더와 디코더의 피처 맵 간에 시멘틱 갭을 더 줄일 수 있게 된다. 이 논문에서 쓰신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딥 슈퍼비전 같은 경우에 여러 시멘틱 레벨 각각 피처 맵을 생성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런 구조에서 4개의 시멘틱 정보를 모두 이용해서 평균선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되게 이렇게 지금 진화하고 있다는 것만 알게 되겠고 이게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는 이겁니다. 풀스케일 스틱 커넥션을 도입해서 멀티 스케일 피처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 유넷 3뿔이 나온 거예요. 이 논문이 언제 나왔냐면 2020년 4월이에요. 어때요? 최신이죠, 최신. 이 정도면 최신 아니에요? 2년 6개월 전이네. 이것도 또 최신은 아니네요. 2년 6개월 전이. 근데 복수 이렇게 진보를 한 거야. 근데 여기서 네 가지가 나왔죠. 풀 스케일 스틱 커넥션을 도입해가지고 멀티 스케일 피처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 유넷 스틱 플러스 모델을 고안했고 하이브리드 로스 펑션을 최적화해서 풀 스케일 어그리게이티드 피처 맵들로부터
대칭적 리프레젠테이션 학습할 수 있도록 슈퍼비전을 사용했고, 그리고 어간 이미지가 아닌 이미지에 대해서 오버 에스티메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이미지 레벨 분류를 학습하는 클래시피케이션 가이드 모듈이 제한이 됐고, 리버 앤 스플린 데이터셋에 대해서 유넷 3 플러스가 기존 모델에 비해서 성능 향상을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 의료 이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오건이라는 게 이제 기관, 암기 같은 것들에 대한 이미지인 거고, 리버는 이제 이 친구가 간일 거예요. 간인지 펜지, 하여튼 그 기관 중에 하나예요. 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연구를 하는 것들이 기존의 CNN의 계보들을 좀 훑어보면은 점점 도메인 스페시픽하게끔 연구들이 확장돼서 컴바인 되게 돼 있다. 기존의 모델들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레스넷 10이라고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가 합성된 게 이제 저기 나왔잖아요. 에피션트넷. 아니 그게 뭐였죠? 잠깐만요. 그게 방금 설명드렸던,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네트워크들이 나오게 된 거죠. 다시 한번 보면은 다시 제가 서머라이즈를 해보면, 아까 저희가 봤던 게 레티나넷이었잖아요. 레스넷 10이라고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결합한 레티나넷이 나왔고, 에피션넷은 오토ML로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그것들을 조합해가지고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합종 연행이 돼 있고, 지금 유넷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에 특화된 이미지 영상에 CNN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들을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관의 오버롤 이미지, 이런 어떤 우리의 단기 이미지에 특화된 그런 것들을 분류할 수 있는 체계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포스넷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어떤 도메인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뉴럴넷들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스케일 스킵 커넥션이라는 게 뭐냐면, 이 논문에서 제안된 첫 번째인데요. 이 방식이 뭐냐라는 건 디코더와 디코더 사이에 스킵 커넥션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디코드 간에 스킵 커넥션을 추가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복잡도가 그만큼 늘어나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넷과 유넷 뿔뿔이 기존의 풀스케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해서 단계의 위치와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분리해내지 못했어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넷 3 플러스에는 각 디코더 레이어의 더 작거나 같은 스케일의 인코더 피처 맵과 더 큰 스케일의 디코더 피처 맵을 함께 사용해서 파인 그레인드 디테일과 코스 그레인 시메틱스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게. 그만큼 의료 영상의 데이터 이미지는 세밀하고 더 분류체계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정보에 손실된 것들을 이런 식으로 보강하고 보완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레이어들이 점점 복잡해지는데, 이런 레이어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도메인 자체가 의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풀스케일 어그리게이티드 피처 맵으로부터 객진적인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풀스케일 딥 슈퍼비전이 채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코더 스테이지로부터 나오는 사이드 아웃풋에 그라운드 트루스랑 슈퍼비전을 서메이션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 펑션 자체도 멀티 스케일 스트럭처럴 시밀러리티 인덱스 로스 펑션, 로스 펑션 자체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도메인에 맞게끔. 이게 요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레이어들, 여러 개의 뉴럴넷 아키텍처를 합종 연행해서 붙이거나 빼거나 결합하게 되면은 로스 펑션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바로 이 유넷의 번전사 시멘틱의 이 세그멘테이션 변천사 논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죠. 그리고 해당 손실함수 로스 펑션 자체가 퍼지 바운더리에 더 높은 가중치를 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가이드 모듈 같은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CGM. 기존에 이제 분류 문제만 풀 때는 소프트웨어만 쓰면 되지만, 이제 이게 다양한 장기에 대한 어떤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는 당연히 더 분류가 명확하고 거기에 대한 가이던스 모듈들이 더 애드온 돼가지고 그것들을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측정을 해야겠죠. 대부분의 메디컬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서는
넌 어간 이미지에 대해서 펄스 프로젝티브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얕은 층에 남아있는 백그라운드 이미지 노이즈 정보 때문에 노이즈 정보를 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오버 세그멘테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는 이런 것까지 방지하고자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디코드 단에 드랍아웃 원곱 곱하기 원 컴브 엑스플린 시그모이드를 거쳐가지고 2차원 패턴을 만들고 이를 통해 각 디코더에서 나온 피처 맵에 어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류하게 돼 클래시피케이션 하게 됩니다. 이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하는 간단한 문제이기에 모듈이 단순하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펑션을 최적화해서 정확한 분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따라서 전 어간 이미지의 오버 세그멘테이션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줄 수 있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세그멘테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퍼포먼스가 윤회 3뿔이 엄청 좋죠. 붉은색이 좋은 거거든요.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모든 모델들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다 보세요. VGL, SS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모든 모델들이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VG16과 렐스넷이 기반이다. 102. 그러니까 제가 VGL 렐스넷을 내가 3회차 때 제가 설명을 좀 논문 기반으로 드렸는데 이게 백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랬던 게 있고 지금도 백본으로 사용되고 있고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논문을 통해서 제 말씀이 다 증명이 된 거죠. 이 논문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유넷이 이제 레지듀얼 넷과도 결합이 되고요. 한번 보시고요. 에피션트 넷과도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유넷 살펴보고 이렇게 했고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GitHub 페이지를 가보시면 GitHub 페이지 가시면 유넷 여기 있어요. 드라이브로 복사. 그다음에 런타임 유형 변경에서 GPU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모두 실행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돌려보시면 코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보시면은 여기서 이게 있어요. 그렇죠? 가져와서 우리가 이렇게 클론해서 LS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오죠. 여기 얘가 여기인 거예요. CD 파이토치 유닛이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고 기반으로 우리가 일단 테슬라 T4 디바이스를 한번 세팅해서 사용해 보겠다고 하는데 뭐 아니어도 돌아갈 수 있게끔 익스프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신세틱 이미지로 데모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풋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뭐 확인해 보고 거고요. 프린트 한번 찍어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헬퍼 함수를 통해서 이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RGB, 인풋 이미지 RGB, 인풋 마스크 RGB 이런 것들에 대한 값들을 한번 헬퍼 함수를 통해서 본 거예요. 본 거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셋과 데이터 로더를 미리 준비를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셋, 데이터 로더, 데이터 있는 준비해서 그리고 데이터셋이라는 함수를 트레이닝 셋과 밸리드 셋이 콜해서 데이터셋에 대한 트랜스폼을 할 수 있게끔 수행을 했고요. 여기 데이터 로더로부터 이제 출력 값을 체크를 하는 로직을 한번 둬서 얘네들 데이터를 뭐 어떤 식으로 되나 보다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거고요. 여기 유닛에 대한 모듈을 디파인을 여기서 한 겁니다. 유닛에 대한 모듈을 디파인을 해서 레슨넷 유닛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레슨넷 유닛이 여기 부분에 레이어들을 다 정의를 해서 함수를 만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닛에 대한 모델에 대한 초기화를 여기서 시키는 거고요. 여기 레슨넷 유닛 값 주고 모델에 대한 디바이스 세팅 해주고 그 다음에 모델을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모델에 대한 레이어 구조들을 한번 확인해 본 거고 그다음 토치 서머리를 가지고 이 모델에 대한 서머리 인풋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파라미터 수가 변하는지 확인해 본 거고 그 다음에 메인 트레이닝 루프를 정의를 한 겁니다. 정의해서 체크 포인트 패스를 두고 여기서 여러 가지 에포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이 함수로 레슨넷 이 트레이닝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트레인 모델 함수를 보시면 호출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트레인 모델 있잖아요. 그 함수 호출해가지고 트레이닝이 트레이닝되게 되는 거죠. 혹은 아웃풋만 들어오겠고 넌클래스 6이니까 넌클래스 6이 들어가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혹은 아웃풋인 이유는 아까 세팅 값에서 그룹 세팅해줬겠죠. 그래서 아웃이 된 겁니다. 이렇게 돌아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딥러닝이 공부하면 할수록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실전에서는 많이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왜 실전에서 많이 못 쓰냐?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계를 말씀드렸지만 논문도 많이 읽고 구현체도 많이 구현하고 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실력은 있어요. 근데 요새 트렌드는 뭐냐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파이트닝 모델을 빨리 그냥 사용해서 파이팅 스코프를 정하고 파이팅 스코프에 맞게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해서 얼마만큼의 성능이 나오느냐 그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불명확하거든요. 아직까지 이게 현업분들한테 이렇게 막 엄청나다, 어메이징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저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술자이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어메이징하다,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로 컨설턴트라든지 뭐 사업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기술자로서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100%를 꿈꾸고 있는데 100%는 아닙니다. 그럼 뒷단에 보정 로직이 필요하고 뒷단을 테크시 프로세스에서 백업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가 구축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를 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답이나 확언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다 학계로 많이 나가셨어요. 차라리 교수를 한다든지 연구 쪽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원래 개발자들이 순수하지 않습니까? 기술자나 개발자들은 오히려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순수한데 오히려 사기꾼들이 오히려 근데 이 현세는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진실만을 얘기해도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진실이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왜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러닝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금까지 느꼈던 경험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게 과연 무언가 그러니까 이미지 생성 모델 관점에서 친구들은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생성 모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은 그게 멀티모달 디스트리뷰션이라서 음성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3D 렌더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델 기반의 3D 렌더링까지 뭐 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그 피사체가 제너레이션 되는 그 타임 코스트가 너무 느려요. 왜냐면 네트워크에 대한 것들은 발전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뭐 딥러닝 쪽은 많이 발전했지만 네트워크 딜레이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모델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인퍼런스 타임 자체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인베디드를 갈 수밖에 없거든요. 시스템 원칙으로. 그렇다고 한들 그게 비용 대 효과가 과연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개런티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도. 그러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확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적고
더 오히려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되게 난감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면 돌아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담이 없고요. 마지막 시간이라서 그런 여담들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비전 트랜스포머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그걸 마지막으로 이 최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강의를 할 비전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라는 게 등장한 게 한 2, 3년 됐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제 강학습에서도 디시전 트랜스포머라고 해가지고 제가 논문 리뷰도 했었는데 2, 3년 전에 그때 디시전 트랜스포머라는 게 나오게 됐고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또 나오게 됐고 타임 시리즈 계열에서 또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트랜스포머를 어떻게 결합하느냐 해서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는 비전 쪽을 특화해서 이번 커리큘럼을 만들다 보니 비전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자연어 모델, 비전 모델과 자연어 모델을 결합하는 추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그게 이제 좀 수면으로 나오게 된 게 비전 트랜스포머 논문인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유명한 논문이어서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해주셨고 사이트만 찾아보셔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논문이 나오게 된 게 2020년 10월이죠. 근데 이 논문 제목을 보시면 An image is worth 16 곱하기 16 was transformer for imaging recognition at scale 인 거예요. 딱 어떤 감이 오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논문을 지금 제가 알기로 저랑 같이 거의 제가 알기로 50편 이상 봤어요. 50편에서 100편 사이 이상 봤어요. 제 6회까지 하면서. 자, 비전 트랜스포머의 의의는 뭐냐면 기존에 이제 알렉스넷, SPP넷, 인셉션, 뭐 에피션넷 이렇게 왔잖아요. 지금 2020년에 비전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많은 이 사람들이 요거를 참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팔로워들이 따르고 있다. 비전 트랜스포머에 대한 트렌드를. 그래서 자연어 처리 NLP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트랜스포머 자체를 비전 타스크에 적용하게 됐어요. 근데 트랜스포머 논문이 나오게 된 게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2017년에 논문이 나왔어요. 어텐션이 모든 걸 다 해준다. 그 어텐션이 어떻게 보면 트랜스포머로 한 단계 도약을 한 거고 이제 그거를 비전 타스크에 적용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제한적인 어텐션 메커니즘에서 벗어나서 CNN 구조 대부분을 트랜스포머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입력단이 시퀀스 오브 이미지 패치에서만 제외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고 대용량 데이터셋, 프리트레이닝된 사전학습된 스몰 이미지 데이터셋, 이미지넷 원케이나 C10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테스트 러닝을 해서 훨씬적인 계산 리소스로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많은 데이터를 사전학습해내는 제한사항이 있다라는 것들이 있었죠. 비전 트랜스포머가 각광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때 크게 2020년에 이슈가 없었어요.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딥러닝으로 이제 막 뭐 된다, 뭐 다 된다, 뭐 이러다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도. 근데 크게 뭐 된 게 없는 거죠, 이제. 아니, 솔직히 딥러닝으로 다 된다고 했는데 막상 프로젝트 뚜껑을 열어보면은 '이게 된 건가?' 라고 의심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뭔가 이제 어썸한 논문이 나오게 되고, 이 논문 자체가 이제 그런 시기에 맞물린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이전 비전 타스크에서 셀프 어텐션 적용의 한계들이 있었어요. 그 셀프 어텐션 적용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이게 기존의 하드웨어 액셀러레이션을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스넷 구조 이후에 레스넷 구조가 백본으로 계속 이제 사용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문에 쓰였잖아요. 이 이후에 소타를 넘어선 어떤 어썸한 것들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의 트랜스포머를 최대한 그대로 적용해서 한번 이 비전 쪽에 적용해 보자 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어텐션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이 있었어요. NLP에서 대표적으로 논문이 있었는데, 셀프 어텐션을 활용한 트랜스포머인데 대표적인 모델이 버트가 있죠. 버트. 라지 데이터셋 코퍼스를 사전 학습한 프리트레이닝 학습한 이 버트. 작은 타스크에서 미세 조정 파이튜닝 한다고 했죠. 제가 저번에 이제 지난 시간에 트랜스포머 러닝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트랜스포머가 나오게 되면서 버트 GPT가 나오게 되면서 트랜스퍼 러닝이 가능한 구조로 됐고, 다운스트림 타스크에서 파인튜닝을 할 수 있게끔 된 부분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트랜스포머의 장점은 뭐냐면 트랜스포머의 계산율성 및 확장성이 있었고, 이거 원은 100 빌리언 파라미터에서 학습이 가능하고, 데이터셋이 크면 클수록 모델을 키워야 되고 성능이 세츄레이션 될 징후가 거의 없었어요. 얘는 키우면 키울수록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스가 튀는 게 없었어요. 데이터 얘를 트레이닝 해보면. 그리고 트랜스포머의 적용 방안은 이미지 패치로 이제 분할한 다음에 시퀀스 입력을 주기 때문에 NLP에서는 단어가 입력되는 방식과 거의 동일하다. 그래서 논문 제목이 왜 이미지 is worth 16 곱하기 16 워즈인 이유가 바로 이게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식으로 학습 가능하고, 그리고 트랜스포머의 특징이 이미지넷과 같은 미드 사이즈 데이터를 학습 시에 레슨보다 낮은 성능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적으면은 레슨보다 훨씬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JFT 300M 이런 사전 학습 후에 트랜스포머 러닝을 했을 때는 CNN 구조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달성해서 소타를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데이터셋이 그만큼 많은 데이터셋이 있어야 한다는 것들을, 트레이닝셋이 그만 많아야 된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없어요. 로컬리티와 트랜스레이션 에퀴버런스가 같은 CNN 특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CNN 특성이 없다는 건 그만큼 어느 정도 이제 유연하다, 유연한 거에 결합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어를 하나 알아보게 되면 인덕티브 바이어스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어떤 우리가 평소에 어떤 문제를 봉착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 풀었던 문제와 유사하면 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지 못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가정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거고, CNN 같은 경우가 이제 로컬리티라는 어떤 특성을 가정을 활용해서 스파셜한 공간적인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근데 RNN 같은 경우는 이제 시퀀셜하다는 가정을 활용해서 타임 시리즈에 있는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컴바인해 보자라고 얘기를 해본 거죠. 이 트랜스포머.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논문 2017년 6월에 나온 어텐션 이즈 올 유 니드의 논문이 이거고요. 트랜스포머의 종조로 보면은 버트와 GPT라는 게 되는 거죠. 버트와 GPT. GPT는 이코더 블락, 버트는 이코더 블락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방향 어텐션 방향은 유니디렉셔널, 바이디렉셔널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트랜스포머에서 나오게 된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역적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해서 사용해 볼까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헤드 셀프 어텐션 레이어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컨캐트네이트 해가지고 각각의
어떤 픽셀들을 띄어내가지고 이렇게 연산을 한번 해본 경험, 이전에는 경험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미지 픽셀로 적용해보자 라고 해서 이런 라이브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시도했던 것들을 좀 더 확장성 있게 가져온 게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전 트랜스포머를 한번 보시면 얘가 라지 스케일 프리트레이닝이 가능한지, 일반적인 트랜스포머를 바로 적용해도 되는지, 미디엄 리졸루션 인티저도 적용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연구한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활용성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이런 결합으로. 그래서 이미지 스페시픽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사용하지 않고 셀프 어테이션을 적용했을 때 초기 패치 추출 단계에서만 적용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보시면 이게 안 나오네. 잠시만요. 제가 이미지를 끌어놓은 게 있는데 잠시만요. 얘를 봐야겠구나. 얘로 보겠습니다. 이게 한 장에 끝나는 게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보시죠. 자, 이게 한 장으로 끝나는 건데 이게 비전 트랜스포머의 설명의 전부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설명드릴게요. 이미지를 이제 구분을 해서 구분한 이미지를 리니어 프로젝션 패턴 패치로 나눠요. 그 다음에 레이블링을 인베드, 익스트라 런업을 해서 레이블을 인베드 해주고 그걸 트랜스포머 인코드에 태워서 MLP 헤드를 뽑고 그걸 가지고 이제 클래스를 분류하는 체계로 가는 겁니다. 이 한 장이 끝난 거죠. MLP 헤드로 가서 클래스를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미지를 16과 116으로 나눠가지고 리니어 프로젝션을 해서 패턴 패치 형태로 레이블링을 붙여주고 그걸 트랜스포머 인코드를 통해서 MLP 헤드를 통해서 클래스를 분류하겠다. 최종 이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든지 다크로트 어텐션이라든지 쓰이게 되고 이것들의 데이터 처리 방법을 해하기 위해서는 인터널 프레젠테이션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수갑부가 달려왔네요. 하여튼 20분까지. 비전 트랜스포머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훨씬 더 많은 어떤 자료들을 구하실 수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 드린 자료들은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회 동안 여러분